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소중한 미준 올인원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웃긴 펭귄 448784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제 매수 단가보다 떨어집니다. 그럼 제 매수 단가보다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몇 프로 이상 되었을 때 팔았어야 하나요? 선생님 이거 다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매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짧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공감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가를 보면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가는요. 사실 앞으로 이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산 가격을 보고 이렇게 주식 매매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이 아파트를 팔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이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는 이유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때겠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앱을 올려놓고 팔았다 샀다를 그냥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주식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우리가 10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동산은 한번 결정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샀다 팔았다를 못하죠. 하지만 주식은 이거랑은 다릅니다. 따라서 비교 분석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도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주식이 더 좋으면요. 이 주식을 팔고 옮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산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당장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일산으로 옮겨가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굉장히 이런 과정이 쉽습니다. 따라서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만약에 B라는 주식의 미래가 더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요. A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일부 보유량을 정리하고 나서 이 금액을 통해서 B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보다는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웃긴 펭귄님 보내주신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혼조세가 발견이 됩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도 꽤 발견이 되고요. 하지만 빨간색도 여기저기에 많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어제는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지는 균형이 맞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녹색도 그렇고 그리고 빨간색도 그렇고 선명한 색이 별로 보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녹색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1.71% 올라가면서 조금 선명하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JP 모간이 2% 넘게 올라가면서 그나마 조금 선명한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조금 흐릿한 그런 빨간색이 보이고요. 테슬라가 1.7% 빠지면서 조금 선명하고요. 그 밖에 우버가 조금 빨갛습니다. 우버가 지금 5.72% 떨어지면서 가장 선명한 적색이 보이고요. 인텔도 2.22% 떨어지면서 그나마 하락폭이 좀 큰 종목이었다. 나머지 종목은요, 올라간 종목도 그렇고 떨어진 종목도 그렇고 굉장히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작았던, 어떻게 보면요, 약간은 평온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S&P 500은 0.00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횡보를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8%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폭등한 종목은 보이지가 않죠.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인데 6.4% 올라가는 데 불과했습니다. 스템이 5.43%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DXYZ 플러스 4.65, 데이터독이 플러스 4.34, 레딧이 플러스 4.05, 루시드 플러스 3.44, DJT 플러스 3.34, 벌티폴딩스 플러스 2.92, 시리미티드 플러스 2.44, 굿이어 타이어가 플러스 2.01, HP, 휴렛 파카드 엔터프라이즈 컴퍼니가 1.90, TSMC 플러스 1.76, 마지막으로 아이온큐가 1.74%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쇼피파이가 나오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18.59% 폭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어제 쇼피파이는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어닝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의 논갭 EPS가 20센트를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1.86 빌리언,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23.2%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성장 추세를 지켜냈죠. 따라서 어닝 결과 보면 도대체 쇼피파이의 주가가 왜 이렇게 18.6%나 떨어졌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쇼피파이의 시킹알파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어닝즈 탭을 클릭하시면요, 가장 최근 분기의 어닝 실적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서머리를 보시면 일단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멀라이즈 액추얼, 즉 논갭 EPS는 20센트를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EPS 갭입니다. 갭이라는 것은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공식적인 EPS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9센트가 모자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상치는요, 플러스 8센트였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흑자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작년 이맘때는요, 플러스를 기록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흑자였던 기업이 지금 적자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무려 29센트가 모자랐다. 따라서 굉장히 형편없는 갭 EPS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하락폭이 도드라졌던 다른 종목을 보시면요, 에디타스가 마이너스 11.36%로 두 번째로 좋지가 않았고요.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0.16,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8.94, 투일리오 마이너스 7.50, 오픈도어 마이너스 5.78, 우버 마이너스 5.72, 업스타트 마이너스 5.56, 텔라독 마이너스 5.28, 니오 마이너스 5.26,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4.82,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4.5, 마지막으로 레모네이드가 4.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6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벌티폴딩즈가 2.9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TSMC가 플러스 1.76, 팔란티어 플러스 0.75, SMCI 플러스 0.4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09%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인피니온이 0.13%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16, 아마존 마이너스 0.40, 비트코인이 1% 넘게 떨어지면서 61,350에 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1.74% 떨어졌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2.03, 마지막으로 우버가 5.7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어닝 결과에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우버의 어닝 결과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죠.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요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공포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5월에는 주시장을 떠나서 10월까지 돌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5월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정리해 주는 기사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에밀리 브론테는 5월은 희망의 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죠. 폭풍의 언덕인가 이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지독한 4월을 보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4월은 잔인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2024년의 4월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5월달 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는요 4월의 침체 이후에 반등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까지는 40에 머무르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도이치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거시 전략가 헨리 앨런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합니다. 수요일에 그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향후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불식시켰죠. 따라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나는 스태그도 보이지 않고 플레이션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투자해라. 이렇게 깔끔한 메시지를 제롬 파월 의장이 날렸습니다. 그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건 이제 고용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는 이유는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가인데요. 유가 역시도 최근에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글로벌 경제 지표인데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 역시도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고용 상황은요. 아직까지도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3.9%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미국의 실업률은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몇 분기 동안에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이제 떨쳐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옐런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종합구매자 관리자 지수, 우리가 보통 PMI라고 부르는 지수죠.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가요. 4월 달에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슬슬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 기나긴 터널에서 드디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은 0.3%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수치도 전년 동기 대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놀랍게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따라서 작년 대비 중국의 GDP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요. 탄탄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발견이 된다. 이 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금리 상승에 대한 인상적인 회복력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한 급격한 통화 공급 긴축이 거의 항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보통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요. 주식시장은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과 몇몇 다른 지역은행의 붕괴와 같은 암초를 제외하고는 의외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게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까지 탄탄하다. 특히 미국 경제는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렌은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악화되었지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은 여러 시기가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이후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역전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신호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걱정스러웠지만 랠리를 이끄는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이 부정적인 부분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앨런이라는 전문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달릴 수 있다.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광범위한 기업 실적 호조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4월 말에 UBS는 인플레이션이 느리게도 하락한다면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이유가 더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UBS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지 않고 떨어질 수만 있다면 미국 증시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쟁도 있고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투자자들이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낙관해야 될 이유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미준 탑13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쭉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TSMC가 퀄컴이라든지 인텔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죠. 인텔은 수요일에 미국이 중국 고객사에 대한 칩 제조업체의 일부 수출 라이센스를 취소한 이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인텔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번에 라이센스가 취소된 중국 고객사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화요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인텔과 퀄컴의 노트북 그리고 핸드셋에 사용되는 칩을 제재하면서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배송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조치는 아마도 화웨이에 관계된 이러한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4월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화웨이 최초의 AI 지원 노트북인 메이트북 X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들이 상무부에서 인텔이 화웨이의 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인텔의 고객인 화웨이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텔의 주가는 수요일 오후에 2.9% 하락했고요.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8%나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은 또한 수요일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 중 하나가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나 라이먼도 상무부 장관은요, 수요일 의회 청문회 이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조치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 정부는 늘 같은 정책을 유지해왔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AI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I 기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라이센스를 허가했던 칩에 AI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라이센스를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단속하라는 미국의 모든 노력을 비판해온 중국 외교부는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번 새로운 제안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가장 민감하고 정교한 왕관 보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노력이다라고 선거용 멘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중국을 계속 공격하면서 아마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게 되면요. 그것도 문제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억압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중국 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21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가는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막히게 되면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퀄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50%가 넘어가죠. 세 번째는 브로드컴 한 30% 넘게 35%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인텔입니다. 인텔 역시도 20%가 훌쩍 넘어가는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리고 삼성도 등장을 하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ASML이나 TSMC는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의 의존도가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자, 여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27% 2022년에 보여주고 있고요. 퀄컴은 아직까지도 60%가 넘어갑니다. 브로드컴은 32%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2022년 4분기에는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1년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 약 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2024년 들어서 현재 14%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요. AMD 역시도 엔비디아랑 비슷한 수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ML 같은 경우는 2023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9%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요. TSMC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종목을 추가했는데요. 미준 탑13에 포함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의존도가 보이는데요. 이건 중국의 의존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현재 25% 정도 중국의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70%가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두 번째로 유럽이 13%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4%는 아시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시면요. 3%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중국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그나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은 기업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TSMC, ASML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리서치한 결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20%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미준 탑13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한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우버 테크놀로지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어닝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 어닝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5.72% 떨어졌는데요. 한때는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어닝 결과 발표됐길래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우버가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분기에 EPS가 마이너스 0.3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표된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0.39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0.1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4천만 달러가 많았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의 순손실은 6억 5,400만 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버의 지분 투자, 재평가와 관련된 순미실현 손실로 인한 7억 2,100만 달러의 순역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투자를 잘 못했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했건 코인을 샀건 어쨌든 투자로 인해서 7억 2,100만 달러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팔거나 사거나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가치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게 순손실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어카운팅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요, 사실 리비안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아마존의 어닝이 감소하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투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조정 에비타는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에비타 수익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작년 대비. 총 예약액 대비 조정 에비타 마진은 3.7%로 작년에 2.4%에서 증가했다. 따라서 수익성은요, 작년 대비 오히려 향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손실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우버 어닝에는요, 실제로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버는 라틴 아메리카의 예상보다 약한 수요와 이른 휴가가 수요에 부담을 주면서 1분기의 총 예약액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이번 기사에는 총 예약액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영어로는 그로스 부킹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버한테 지불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버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내는 돈 있잖아요. 이거 합을 예약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떼서 거기에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1분기의 총 예약액은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하회했다. 이게 첫 번째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버 같은 경우는요, 1분기의 총 예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지난 2월에 제시된 회사의 자체 가이던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인 380억 달러보다 조금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한 거고요. 다행히 매출은 예상과 일치했다. 그 얘기는요, 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뉴욕 개장 후에 우버의 주가는 9.4%나 하락한 63.8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장중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조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버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프라샨트 마헨드라 라자고요. 자, 이 재무 책임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브라질의 카니발 복귀로 수요가 급등했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 분기에는요, 라틴 아메리카의 차량 호출 활동이 약화된 것이 예약 부진의 한 가지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는 또한 부활절과 라마단 등 연휴가 일찍 시작된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부활절 같은 경우는 짧은 연휴지만 사실 라마단은 한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낮 동안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낮잠을 많이 자거든요. 따라서 라마단 기간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좋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분기에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의 경쟁 업체들은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거든요. 따라서 미국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분야에서 우버의 강점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버 혼자만 지금 예상치를 맞추지 못한 거죠. 투자자들은 작년에 우버가 수익성 이정표를 달성한 이후에 우버의 수익성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로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원래 적자 기업이었는데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제는 EPS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흑자 기업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성장세다. 과연 1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버가 수요일에 제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요, 이번 분기 예약액은 총 387억 5천만 달러에서 40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중간값이 395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395억 달러는요, 월가의 예상치인 400억 달러에 잠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발표된 총 예약액이요,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도 그렇고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하지만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요, 2월 중순에 있었던 우버 애널리스트 데이 이후에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주가를 앞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기대가 너무 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한 최근에 환율 역풍도 시장에서 관가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본 비즈니스는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는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구가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륜차라든지 택시, 공유 차량, 그리고 알파벳의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매월 수만 건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등 수많은 교통수당 옵션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버는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유치하고 승차 빈도를 늘릴 수 있었지만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씩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는요, 특히 국제시장에서 공항 차량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성장세가 완만했던 배달 사업도요, 1분기 총 예약액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고요. 우버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식료품 및 소매 구매와 같은 더 많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우버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문 빈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버 이츠 쪽은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버는 또한 화요일에 발표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버 이츠 인터페이스를 인스타카트 앱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스타카트 앱에서 고객이 주문한 레스토랑 주문을 우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수수료만 주고 인스타카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버의 최고 경영자 다라 코스로이샤이는요, 이번 기술을 활용해서 유사한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인스타카트랑만 파트너십을 구축했지만 다른 기업과 또 비슷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버의 화물 사업은 업계 전반의 역풍으로 인해 여전히 부진했지만 해당 부분의 예약 감소세는 이전 분기에 비해서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긍정적이고요. 수익성의 주요 척도인 일반 회계연칙, 갭을 따른 회사의 영업이익은요, 1분기에 1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억 5,200만 달러에서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 및 규제 노력과 지난 3월 호주 택시 운전자에 대한 1억 7,800만 달러의 보상금 같은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을 위해 비축한 준비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어카운팅 시스템은요, 우리가 쓰는 가계부랑은 약간 다릅니다. 가계부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지고 이제 쭉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들은요, 어쿠럴 시스템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금을 조금씩 모아놓게 되면요, 이게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입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모은다. 그럼 이제 1,200만 원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쿠럴 어카운팅 시스템에 따르면요, 100만 원씩 계속해서 조금씩 옆에다 띄워놓으면요,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만 원씩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가계부에서는요, 1,200만 원이 나중에 나갈 때 한꺼번에 비용으로 기록이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간 건 없는데 조금씩 돈을 모아놨다. 나중에 소송 합의금 같은 것을 위해서 비용을 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요, 런던의 블랙캡 운전자 수천 명이 우버가 수도에서 불법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억 파운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요,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부터 운전자의 프라이버시 권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따라서 우버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비용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비용을 좀 띄워놓을 필요가 있다, 어크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버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90% 가까이 상승하면서 S&P 500의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2월에 우버가 총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9%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버 주식의 모멘텀을 좀 보시면요,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무려 15가지가 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중립은 9가지, 그리고 매수를 주장하는 지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제 주가가 떨어진 부분은요, 바로바로 줍줍을 하기보다는 조금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우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우버 CEO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버의 CEO가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위해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흥미진진한 코멘트를 날렸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는 자사의 완전자율 주행 기술이 로보택시를 구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버의 CEO는요, 우버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이샤이는요, 수요일에 우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 도중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열렬한 팬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은 분명히 전기차의 선두주자이며 우리 시장에는 많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 올해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버랑 테슬라가 파트너십을 결성했죠. 그래서 우버가 굉장히 많은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운전자한테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현실화하려면 자율주행차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코스로이샤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버는 이미 예약이라든지 가격 책정, 신원 확인 등 굉장히 많은 기술이 확보가 돼 있죠. 따라서 로보택시 운영에 필요한 도구의 일부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라면 누구나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우버는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버는 이 유망한 기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버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투자 매력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미래에 자율주행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요, 정말로 우버가 구축해놓은 생태계 안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오게 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막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우버다. 자,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하게 되면요, 이러한 미래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자, 물론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뿐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과 다양한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결성할 가능성은 남아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우버와 테슬라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 장비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죠.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옵니다.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이고요. 줄여서 SIA라고 부르는 협회입니다. SIA 전망에 따르면요, 미국의 칩 생산량은요, 향후에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위험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SIA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2032년까지 지금에 비해서 3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주식이 많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겠죠. 자, 수요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현재 10%에서 향후 1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급증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 밀려나던 미국 내 칩 생산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는 전체 반도체가 아니라 첨단 로직 칩 생산 시설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에는요, 미국에서는 0%입니다. 따라서 첨단 반도체를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실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죠. 2032년이 되면요, 무려 28%의 점유율을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갑자기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칩스법이 있습니다. 더 칩스 액트죠.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390억 달러의 보조금, 그리고 750억 달러의 대출 및 대출 보증, 그리고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 것이 바로 칩스법입니다. 이 법안 이후에 미국은 세계 5대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미국 내 시설 증설에 대한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인 최첨단 로직 칩의 3대 주요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얘기는 TSMC, 삼성, 그리고 인텔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칩스법 기금의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나 라이몬도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요, 미국이 2020년 말이 되면 전 세계 첨단 로직 칩의 5분의 1을 생산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만이 칩 제조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본토는요, 칩 공급망의 일부를 위해서 약 30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 26개를 짓고 있으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좀 더 많은 공장을 한꺼번에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겠죠. 공장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안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갑자기 수요가 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주식에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장비가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올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어떠한 반도체 장비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로 오셨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ASML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Periods 탭을 클릭하시면요, ASML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양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Applied Material, 두 번째는 Lam Research가 나오고요, KLA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티그리스, 마지막으로 테라다인이 나오는데요.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장비 기업이라기보다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기업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레이팅을 보시면요, 현재 퀀투 레이팅이 6종목 모두 홀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라도 만약에 F학점 아니면 D-를 받으면 절대 퀀투 레이팅이 올라갈 수 없다.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조금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 SA 애널리스트,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매수를 주고 있고요. 테라다임만 홀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6종목 모두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퀀투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F 혹은 D-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퀀투 스코어가 매수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성장세를 보시면 ASML은 A-, 그리고 KLA가 B-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요. 수익성은 굉장합니다. 모든 종목이 다 A에 머물러 있고요. 한 종목 ENTG만 B+로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멘텀을 보시면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A를 받고 있는 반면 테라다인과 ASML B+에 머물러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요, 현재 ENTG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6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과거의 실적은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자, 원먼스를 보시면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닙니다. 한 달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KLA가 3.8% 올라갔고요. 테라다인이 11.7%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수치를 YTD로 보시면요. 많은 변화가 보이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ASML은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28%, 램 리서치는 16.85% 올라갔고요. KLA는 무려 23.6%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더 좋죠. ASML이 40%,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0% 올라갔고요. 램 리서치는 플러스 75%, KLA는 89%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10년을 봐도 마찬가지죠. 10년 동안 대부분의 종목이요. 템버거였습니다. 지금 테라다인만 600%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10배 이상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특히 램 리서치는 1700%, 그리고 KLA는 1600%를 넘어가는 굉장한 수익을 보였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이 장비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덤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배당이죠. 따라서 이 기업들은 모두 배당률이 물론 이제 1%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도 좋고 배당도 나누어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밖에도 만약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ASML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퀀트 랭킹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SML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인더스트리가 나오는데요. 세미컨덕터 머티리얼 앤 이퀴먼트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ASML이 포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종목들의 순위가 쭉 나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9개 종목을 랭킹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랭킹은 퀀트 레이팅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퀀트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ASML이 10이죠. 따라서 ASML보다 오히려 더 좋은 펀더멘탈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미주은 채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이번에 잊지 말고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